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전 국회의원, 박원석 전 국회의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를 열었고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를 추진하기로 했고 지금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당원 당규 개정에서는 특히 그 비대위의 설치와 관련해서 요건을 조금 더 매우 이렇게 구체성을 강화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재량의 여지를 좀 최소화했습니다. 수습을 제대로 좀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사퇴를 또 운운하는 이러한 얘기를 진짜 당내 의원들이 한다고 하면 이것은 저는 해당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비대위는 법원의 판단에 우리 운명을 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만에 하나 이 불확실성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대책이 있는 것인가? 아마 투표를 한다면 예를 들면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비밀 투표에 붙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사실은 몰랐던 거죠. 네, 전주의 의원과 안철수 의원의 얘기, 온도차는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는 이제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들어가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전해지고 있고요. 이 비대위 체제로 들어가기 위한 반드시 통과해야 할 관문, 전국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여기에 키를 쥐고 있던 서병수 의장이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사퇴를 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서병수 중앙위 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까지 계속 반대를 했었죠. 근데 가처분 인용이 된 이후에 당이 쇄신해야 된다. 그러니까 새롭게 다 꾸리자. 그러니까 그 법원 판결 인용된 그 판결문을 딱 보더라도 지금의 비대위의 정당성이 없다라는 걸 주장을 하면서 이제 원내대표 지도부 총사퇴하고 다시 지도부를 뽑자라고 주장을 했던 분이죠. 특히 주호영 전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을 할 수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던 분인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다시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하면서 비대위를 새롭게 구성하거나 기존에 있던 비대위원들을 다시 임용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의 중진으로서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것은 민심과 다르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비대위를 새로 꾸려야 된다는 쪽이나 아니면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당내 양측이 다 당의 중심점, 구심점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하는 것은 같은 맥락인데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느냐의 문제인데 서병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위를 구성했을 경우에 9월 14일 날 두 번째 가처분 신청한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그것이 인용됐을 경우에는 정말 당이 걷잡을 수 없는 지금도 어렵지만 더욱더 어렵고 재기에 가능하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서병수 의장직 사퇴 이와 함께 또 들어온 뉴스 속보가 있었죠. 장제원 의원, 임명직의 공직은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담겨 있을까요? 아마도 윤핵관 책임론을 의식해서 장제원 의원이 본인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히신 것 같은데 근데 임명직 제안이 와야 저런 얘기가 성립 가능한 건데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는 당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는 것에 대한 어쨌든 윤핵관 중에 윤핵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장제원 의원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한다면 당직을 맡지 않겠다. 이게 저는 정확한 해답인 것 같아요. 근데 저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 당직은 맡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군요. 그러면 저게 무슨 책임지는 거냐. 근데 이런 비판이 나올 소지가 있고 지난주 토요일 날 의원총회 할 때 윤한홍 의원이 그 연판장 돌리는 의원들 나와서 말씀 좀 해보세요. 그 얘기는 직무대행 체제로 가자는 권성동 의원의 뜻과는 다르게 비대위로 가야 된다. 특히 이제 체리다방 문자가 공개된 이후에 그런 이제 당내 강경론을 주도한 초재선 의원들이 있었는데 박수영 의원이 부산에 그걸 주도했는데 사실은 장제원 의원하고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지고 있고 장제원 의원의 생각 아니냐. 근데 이런 우회적인 전 비판이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른바 윤핵관들 내에도 일정한 이제 균열, 분화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그 관측이 있어요. 아무튼 이 사태의 결말이 어디로 치닫든 윤핵관 중에 윤핵관으로 이렇게 꼽히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책임론을 면하기는 어렵고 본인도 그걸 의식해서 오늘 저런 입장을 밝혔으나 저게 지금 당내에서 나오는 비판에 충분한 해답이 될까는 의문입니다. 접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뉴스에 대한 논평을 두 분께 차례로 들어봤고요. 이제부터는 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총에서 추인하는 절차, 안철수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투표를 안 하고 이렇게 민감한 사안을 그 자리에서 박수를 치면서 결정을 했다. 이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민현주 의원도 의원총회를 여러 차례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내부에 이제 이제 아마 의총에서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했을 거예요. 뭐 5분 발언 신청하고 쭉 발언을 했고 그 당시에 4시간, 5시간에 걸쳐서 의총을 했죠. 주말 토요일에요. 예. 그 과정에서 지도부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당내 주류 세력들의 입장은 반대가 소수다라는 이제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굳이 시간 들여서 비밀 투표를 해봤자 어차피 다수의 지지와 소수의 반대로 나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제 박수 소리로 한마디로 이제 그래서 의결을 하자라는 거였죠. 근데 소수파 의원들의 생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신 발언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이유에서든지 공개 발언을 하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내심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비밀 투표를 보장해서 한번 의견을 정확하게 알아보자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밀 투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당내에 박수 의결로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지적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뭐 8분의 죄송합니다. 의총에서 8분의 반대 토론했었던 분들이 밖에 나와서도 외부에서도 언론을 내다가 이제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예. 사실은 이 절차적인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이냐고 했을 때는 이미 그 상황에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의결된 것은 준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소수 의견을 냈던 분들이 비밀 투표의 그 정당성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을 했다면 사실 지도부에서 그 자신이 있었다면 비밀 투표까지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면 지금 이런 반대 여론도 반대 의견도 큰 힘을 받지 못했을 텐데 마지막 의결 절차에서 그 소수 의견을 좀 받아들여주지 않은 거, 존중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계속 지금 당내 이견이 발생하고 있고 또 절차적인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수 의견들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존중을 해서 이분들과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이 갈등을 해결해야 될지 그리고 의총에서 뭐 다수에 의해서 뭐 결정은 됐다고 하지만 이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하면 좀 담아낼 수 있을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비대위를 그냥 추석 전에 빨리 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당내 분란이 일어나고 역풍이 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지도부가 좀 참고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전과 지금이 같을 수야 없겠지만 전반적인 국민의힘의 당내 문화 분위기가 의원총회에서 다수의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문화입니까? 사실은 의원들은 개개인은 국회의원들은 헌법기관이에요. 당연히 내야 하고 낼 수 있어야 하고요. 또 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뭐 지도부의 때문에 주류 세력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에 발언을 하지 못했다, 내 뜻을 펼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건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운 것이고요. 예. 그래서 저는 다시 만약 비밀 투표를 해도 결과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부가 지금이라도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번에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참 말이 많은데 결국은 그 자리에서 지금의 직을 유지하면서 임시적으로나마 당을 이끌어가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왕설래 말들이 참 많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의총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오전하고 오후 2번 의총을 했는데 오전 오후의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예. 오전에는 앞서 이제 안철수 의원 얘기도 했지만 안철수 의원을 비롯해서 또 서병수 전국위원장이나 윤상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권 원내대표의 사퇴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실상 권 원내대표가 이렇게 되면 물러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지배적이었는데 오후 2시에 의총을 속개했거든요. 그 사이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28일 날 윤 대통령과 권 원내대표가 독대를 했다. 그리고 지금 권 원내대표의 스탠스를 봤을 때 저건 이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오후 의총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민현주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저는 꽤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도 유인심이 저기에 실렸다라는 그런 정황이 드러나니까 얘기를 못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돌고 돌아서 이제 제자리로 온 건데 이준석 대표가 또 가처분을 추가로 제기했고 그게 14일 날 심의가 잡혔는데 같은 재판부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이미 이제 비대위원장 그 직무를 정지시켰고 그 비대위원장이 임명된 이후에 가처분을 낼 시점에는 비대위원들이 아직 그 임명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에 임명됐더라면 비대위원들까지 한꺼번에 가처분을 냈을 텐데 그 뒤에 이제 임명이 된 거거든요. 때문에 비대위원들은 여전히 이제 효력이 있다. 비대위 자체는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재판부는 달리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비상 상황이 아니다. 비상 상황으로 볼 수 없다는 게 그 판결의 어쨌든 핵심이었고 네. 그건 단지 절차의 문제가 아니고 실체를 판단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봤을 때 14일 날 만에 하나 또 이게 이 가처분이 인용이 된다면 정말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오게 되고 과연 이 상황을 누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느냐 이 답을 찾기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앞서 안철수 대표도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당의 진로와 운명을 법원의 결정에 맡기냐. 정치적 해결을 해야지. 그 정치적 해결을 하려면 권 원내대표가 일단 물러나고 새 원내대표가 새 원내대표를 세워서 그 새 원내대표가 최고위원회 체제 복귀든 아니면 새로운 비대위든 이렇게 정당성을 가져갔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은 또 정당성이 없다고 결정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당은 더 큰 위기에 직면하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비판들이 많잖아요. 저는 답을 정해놓고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해놓은 답은 어쨌든 당은 비상 상황이고 이준석 대표는 절대 당대표직에 복귀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해놓으니까 의원들이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잘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듭니다. 이게 시간 순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토요일에 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가겠다라고 의견을 모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추가 가처분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재판부에서 추가적인 이 비대위에 대한 정당성을 판단을 하게 된다면 사실 박원석 의원 말씀대로 인용 가능성이 그렇게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은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추진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원을 개정했기 때문에 비상 상황을 좀 구체화시켰다. 그냥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이런 모호한 표현이 아니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 이상이 사퇴했을 경우. 근데 이거는 일종의 이제 소급 입법이거든요. 사후적으로 당원을 개정해가지고 당시 상황에 꿰어 맞추는. 근데 과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 그런 면에 봤을 때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사법적 그 논란거리이고 심사의 대상이고 지난 재판부의 결정에 비추어 봤을 때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이런 상황을 판단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답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통령의 의중, 또 윤핵관의 집단적인 의지 이게 실려 있다고 보니까 아무래도 차기 총선에 공천을 신경 써야 되는 당내 권력 향배를 신경 써야 되는 의원들 입장에서 제대로 이에 대해서 얘기를 못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물러나고 이준석 전 대표도 동반 사퇴를 하고 좀 퇴로를 만들어주면서 당을 수습하자 이런 목소리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현실적인 가능성 좀 있다고 보세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을 가장 국민 눈높이에서 타개하기 위해서는 그 방안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안이죠. 권성동 원내대표가 본인이 억울하다가 할지라도 어쨌든 일련의 상황에서 항상 권성동 원내대표가 중심에 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당연히 이 발단부터 같이 했던 당 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본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에서 책임이 가장 큰 축에 있는 사람이 이준석 대표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권력의 균형추가 무너지지 않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양쪽이 다 지금 물러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아시겠지만 정미경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가깝다고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뭐 의총 결과도 그랬고 오늘 서병수 위원장, 중앙위원장 이제 사퇴하신 것도 그랬고 지금 그렇게 양쪽이 다 당을 위해서 선당후사, 소위 말하는 선당후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나 그런 예. 생각이 들고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근데 그래도 만약 권성동 원내대표가 용단을 내려서 내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고 사실은 원내대표직을 뭐 추대로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도 선출할 수 있습니다. 중진 의원급들도 있고 초대선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직을 계속 유지하는 명분도 좀 약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이 사태가 조금 빨리 수습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예. 사실 국민의힘의 이 내홍이 워낙 크다 보니까 여기에 좀 가려진 면은 있습니다만 대통령실은 대통령실 그 안에서 굉장히 시끄럽고 분주한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적 개편, 인사 쇄신 대대적으로 하겠다라고 선언이 돼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그런 인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안에서 이른바 윤핵관 라인 그리고 검찰 라인 뭐 이들 간에 또 갈등이 있고 파워 게임이 벌어진다라는 그런 시선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좀 그런 것들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까? 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어제만 하더라도 14명이 짐을 쌌다라는 얘기가 알려지고 있고 지금 이제 80명 정도가 아마 교체될 거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실의 총원이 한 400명이 조금 넘는데 한 20% 정도 물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 대대적인 그런 물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그 물갈이 배경이 뭐냐? 한편으로는 당이 이런 상황이 된 거에 대한 정무적인 책임을 대통령실에서 묻고 있다. 그래서 정무 1, 2비서관이 한꺼번에 그만뒀는데 그랬던 전례는 과거에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다가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제 여의도 라인, 이제 윤핵관 라인이겠죠. 장제원 의원이나 권성동 의원이나 그 라인을 타고 대통령실에 들어온 그런 이제 정치권 출신 인사들이 주로 이제 이런 그 배제 대상이 되고 있는 걸로 봤을 때 일종의 이제 이 대통령실의 이른바 이제 검찰 라인이나 혹은 대통령실 자체의 이제 윤 대통령 직계 라인이 이른바 여의도 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 윤핵관들과 윤심이 좀 멀어지고 있다.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저는 일종의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당을 포함해서 여권 전체가 다중 권력 투쟁 단계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중 권력 예, 투쟁이요. 그러니까 만인을 향한 투쟁이고 누가 적인지 누가 친구인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접어든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정권 초기에 좀처럼 나타날 수 없는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가뜩이나 이제 인사 관련해서 국민들도 굉장히 박한 평가를 했고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고 지금도 장관 자리가 공석인 뭐 보건복지부 장관, 교육부 장관 공석인 상황이고 정부가 채 구성이 안 됐는데 이렇게 여권 스스로가 자중 질환에 빠지는 건 향후에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뭔가 이게 국정과제를 힘있게 추진하기에 굉장히 사실은 힘든 상황으로 빠져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결국에는 저는 대통령이 이 상황을 직접 나서서 수습을 하셔야 된다. 여당 상황도 마찬가지고 예. 저는 대통령실 상황도 마찬가지인데 여당 관련해서는 이제 당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한 발 동떨어진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지난번에 뭐 그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이런 예. 평가도 그렇고 또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왔다 간 뒤에 당이 비상 상황으로 이게 바뀌게 되고 전당대회를 왜 내년에 하냐 올해 해야지 이런 말씀도 하셨다 그러고 또 권 원내대표 만나서 지금 상황을 정리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상 관여를 하고 있는데 관여를 하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관여를 하는 방향이 무리해서라도 이준석 대표를 밀어내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보여서 과연 대통령이 지금 정무적으로 맞는 판단을 하고 계신 거냐, 참모들이 대통령한테 정무적으로 맞는 조언을 드리고 계신 거냐, 적지 않게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첨언하실 게 좀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는 이게 지금 검찰 중심의 인사나 이렇다기보다는요. 국정 지지율이 사실은 굉장히 낮게 급락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의 여론이나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는 대통령이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이 가장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 대통령실에서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 정무 라인에서 민심을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실이 정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민심에 맞게 그 눈높이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점을 지적한 것이 이번
인사가 아닌가 싶고요. 사실은 뭐 수석 라인에서도 수석급에서 인사 교체가 안 됐다고 하지만 휴가 이후에 대통령께서 시간을 두고 생각하겠다라고 한 이후에 홍보 수석 교체됐고요. 그다음 정책 수석 신설됐고요. 이후에 사실 수석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적합한 인사를 찾는데도.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런 인사들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뭐 정치권 라인, 누구의 라인을 갖다가 뭐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라기보다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의 부족한 점을 메꿔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그런 인사나 부서 중심으로 개편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지켜보면 이것들이 이렇게 어느 한쪽으로 균형추가 기울어진 인사가 아니라 부족한 점을 메꿔가는 인사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또 국회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윤 대통령의 나토 순방 당시에 착용했던 보석, 이것이 언론 보도가 있었고 국회 운영위에서도 논란이 됐는데 좀 어떤 문제 핵심이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나토 정상회의 때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던 보석이 시가 한 6천만 원 정도의 명품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예.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현행 이제 공직자 재산 신고 기준에 따르면 500만 원 이상의 고가의 귀금속류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신고된 내역에 그게 빠져 있으니까 야당에서는 어떻게 된 거냐 이걸 이제 물은 거고. 근데 대통령실의 해명이 좀 오락가락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총무비서관이 현지에서 빌렸다 이런 얘기를 야당 의원한테 했다고 하고. 그 뒤에는 다시 지인한테 빌렸고 2점은 한 점은 뭐 이 소상공인한테 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일단 원인 제공을 이 대통령실의 오락가락한 해명이 한 게 아닌가 싶고 근데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 제기가 나오거나 이슈가 제기되면 지금까지 해명이 대체로 그랬습니다. 이게 뭐 사적 수행 논란이 나왔을 때도 그랬고 또 사적 채용에 관여한 거 아니냐. 대통령실 공사 수주하는데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는 업체가 수주한 거 아니냐. 논란이 나올 때마다 뭔가 대통령실의 해명이 분명하지 않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렇다 보니까 계속 빌미를 저는 제공한 거고 급기야 어제 국회 운영이 결산국회 자리였는데 결산국회 자리에서는 이제 작년에 쓴 대통령실 예산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좀처럼 이런 질문이 잘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물론 결산국회라 그래서 질문에 뭐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질문이든지 할 수 있는데 근데 그에 대해서 어제 이제 뭐 국회 진행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장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그런 질문 하지 말라 이렇게 좀 실갱이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저는 일단 대통령실이 지금 제2부속실 설치도 안 돼 있고 끊임없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런 논란이 제기되는데 좀 분명하게 해명할 건 해명하고 또 공개할 건 공개해야지 이게 계속 반복된다면은 저는 국민들은 더더욱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야당은 계속 정치 공세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민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뭐 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실에서의 그 해명이 오락가락하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추겼고 공세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국민들께 한 번에 보고를 했더라, 발표를 했더라면 이런 논란이 조금 더 잦아들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요. 항상 대통령실에서 이때까지 반복해왔던 실수인데요. 또 하나는 이제 사인에게 빌렸더라도 이게 이익을 제공받으면 문제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걸 통해서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실에서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거나 다른 어떤 것들을 취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다만 이런 것들을 빌리는 과정이 어땠는지만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국민들께 발표해 주시면 저는 이 문제는 그렇게까지 큰 이슈가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와중에 이재명 민주당 신임 당대표죠. 오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상견례 형식으로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뭐 웃음이 뭐 묻어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예전에 뭐 고시공부 같이 했던 얘기들도 하면서 종부세 좀 관심 가져달라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얘기를 했고 이재명 대표는 가급적이면 협력은 하겠지만 너무 과한 욕심은 부리지 말라라고 또 뼈 있는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 이 대화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일단 이진복 정무수석이 찾아와서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통화를 했잖아요. 저는 통화한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는데 그 좀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좀 다르게 말씀하셨죠. 당이 먼저 안정된 이후에 여야 대표들과 함께. 그래서 지금 어쨌든 만나긴 만나야 되겠다는 필요를 양측이 느끼고는 있으나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후에 이게 약간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남아 있다고 보고, 당연히 뭐 신임 대표가 이제 야당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당 대표이자 원내대표잖아요. 권성동 의원이 찾아가서 상견례를 갖는 거는 맞고, 목전에 정기국회가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그 야당의 협력이 절실한 쪽은 어떻게 보면 여당이에요. 야당의 협력을 받지 못하면 정기국회에서 예산이든 법률이든 진도가 나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래서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다녀온 건데, 종부세 같은 사안에는 워낙에 이견이 큽니다. 이견의 폭이. 그래서 얼마나 진전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고, 저는 일단 그래서 권성동 대표가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통령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형식과 관계없이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좀 진심 어린 협조를 구하고, 또 정부 입장을 설명할 건 설명하고, 그런 자리가 있어야 지금 여권이 보이고 있는 자중질환의 국면 전환도 되고, 예. 당면한 정기국회 때 협조를 좀 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제안했던 영수회담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사고, 이재명 대표, 이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의 이른바 좀 강경한 목소리들도 네. 스물스물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얘기도 있고, 한동훈 이상민 장관 탄핵 얘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전개가 될 거로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민주당이 새 지도부를 구성하면서 아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정책 중심으로 전문성을 좀 강조하는 그런 이미지로 가고, 나머지 최고위원들은 뭔가 투쟁력, 그다음에 대여 투쟁 중심으로 해서 강경 모드를 취하는 것 같아요. 그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이상민 장관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오히려 친문과 친명계 의원들 간에 다 바뀐 목소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에 예. 조국 장관 때나 이때 굉장히 강경한 목소리를 냈던 분들은 오히려 온건한 목소리를 내고, 이런 측면에 봤을 때는,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일단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김혜경 여사의 그 법화 유용 문제, 사적 유용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방어막으로서 김건희 여사나 아니면 한동훈 장관의 탄핵을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는데요. 이것이 결국에는 너무 지나친 정치 공세가 되면 결국엔 민주당의 발목을 잡게 되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안 그래도 사실은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당대표가 됐는데 이 상황을 더 오래 끌어가는 이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엔 또 한동훈 장관을 너무 대중적으로 또 끌어올려주는, 인지도나 아니면 다른 입지를 좀 끌어올려주는 그런 민주당이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현주 전 의원, 박원석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